아, 토요일에 이제 그 호르무즈 관련된 그 정상회의가 있었죠. 실제 모인 국가들 이외의 국가들은 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음,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먼저 연설을 하셨습니다. 원래 제한 시간도 3분이었는데, 4분 30초 동안, 네. 뭐, 시간을 많이 써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고 다른 국가들한테 희망을 주는 내용이라서 뭐라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이 50여 개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전했는지 관련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을 빼고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일단 G7 정상들은 직접 모였고요. 직접 갔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화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이스라엘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한국이 원유 수입의 70%를 이 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당사국이다, 주요 이해 당사국이다. 그러면서 해상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중에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일종의 군사력, 그러니까 군대 파견 형태가 포함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뭐 걱정과 또는 기대가 동시에 상존하는 그 예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이제 기뢰 해체라든지 평화적인 목적에서 그걸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그 안에 한국 상선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홍해 앞바다에 머물고 있는 우리 배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이번에 그 유조선 하나가 홍해를 통해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호위 작업도 실제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해부대가 사실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전 중에 아프리카 해적 있잖아요. 잡으러 간 그렇죠. 거예요. 소말리아 근데 오른쪽에 해적이거든요. 아라비아가 반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6월이 되면은 군함 교체를 네. 하거든요. 이제 작전 나갔던 군함이 들어오고 새로운 군함이 이제 가는데 거기에 일단 지금 나가 있는 군함에는 드론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데 새로 나가게 되는 군함에는 그 체계를 좀 넣어가지고 좀 아예 준비를 좀 하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 업무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라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유일무이하게 소의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배를 타서 내보낸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FRP로 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철제가 아니니까, 배 밑바닥이 철제가 아니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어뢰를 탐지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제거를 하는 과정을 하는 소회정이라는 게 우리가 12척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다 1000톤 미만이라서 그렇게 먼 바다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데 20일, 30일씩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헬기에서 드론을 투하해 가지고 그 드론이 기뢰를 찾고 기뢰 자체를 해체할 수 있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낼 수 있는, 또 언제 만들었어 이런 거. 첨단 AI 소해 헬기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헬기가 다음번 출전하는 배에 해상에 이렇게 실려 갖고 나가게 되면 뭐 한꺼번에 모든 지역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소외 작업을 피해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 우리나라 배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른 나라 배들은 등치가 커야 구축함 정도 되는, 최소한 호위한 이상급 되는 배들이 가야, 한 4, 5천 톤급 이상이 가야 이런 배들 안에
대외적인 대한무기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함대지 포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들은 멀티예요. 특히 우리 이번에 나가고 있는 배들에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게 해성 미사일입니다. 해성 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이에요. 근데 우리 소해 헬기가 11월 개발 완료가 목표라는데요? 이미 시동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땡겨가지고 이번에 출전을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는 거니까 헬기 자체가 만일에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헬기나 이거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같은 것들은 병행해갖고 다른 드론이라든지 또 그 외에 다른 국가의 저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초음파를 통해 갖고 기뢰가 감지가 되면 그게 날아가고 해결하는 드론들은 거의 무한대로 이제 쉽게 말해서 탐지가 어려운 것뿐이지 처리하는 드론들은 우리가 굉장히 양산해 갖고 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함선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 2,500톤급에서 4,000톤급 호위함만 되더라도 다 신형 해성 미사일들을 다 싣고 있다는 겁니다, 배에. 그럼 해성이 왜 특별한 전력이냐면 해성 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예요. 그리고 보통 어뢰들은 물속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 바다 해면하고 낮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배 위치보다 낮은 그 지상 1~2m 이 해상거리 안에서 마 3으로 이거 날아가 갖고 함정을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거리가 50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해성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한국의 호위함이나 순양함 같은 경우에 배들은 사이즈는 작지만 다른 나라 구축함 이상의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이 해성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함대지 공격도 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비행기에도 탑재해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있는 그 해군력의 무장, 특히나 해성을 비롯한 홍상어, 청상어라든지 지금 실전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무인 드론, 그러니까 무인 드론 잠수정부터 그 안에 실려 있다고 하는 초공동 어뢰까지 물속에서 시속 600km 이상으로 이 속도를 내서 초고속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초공동 어뢰까지 우리가 개발해서 갖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이 해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전략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들은 이미 30년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최신 군함들하고는 일단은 전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고요. 그나마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건데, 항공모함도 똥이 차면 결국은 못 쓰는 거고, 항공모함에 배가 아무리 많고 미사일이 많아도 이란처럼 땅굴 파놓고 버티기로 들어가는 나라한테는 안 먹힌다는 게 확인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해상 전력, 특히나 군함이라든지 이 공격형 함정이 가질 수 있는 이 방어력과 공격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중동 지역에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맛배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해군 무기 기술들, 이미 KF-21이 공군 기술력을 비약적으로 알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지금 내해에만 있어서 그렇지 우리 배들이 세계에 꺼내놓고 나면 일당백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제대로 된 출정이 한번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뭐 과반 넘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될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국회 동의하지 않고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리비아, 수단 뭐 교민 철수 작전이라든지 아덴만에서 긴급 대응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대통령 결단으로 먼저 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뭐 이번에 영역에서는 청해 부대가 나가 있지만
이걸 호르무즈 호위로 이제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정부 쪽에서는 그냥 해도 되지 않나라고 싶긴 한데. 왜냐면 근데, 이미 청해부대 그 출전 전력 이상이 가능한 거고. 근데 야당에서는 국회 동의 받으라고 하겠지. 동의 받으면 뭐 받으면 안 돼요? 되나? 예.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혜성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혜성이 1, 2, 3, 4 다 있는데 혜성 5입니다. 이번에 신형 잠수함 건조됐을 때 처음 대외적으로 공개된 혜성 5 미사일의 재원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혜성 5 미사일은 그냥 통합 발사대 안에 이렇게 통처럼 들어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든 배든 얹어서 실어놓고 레이더랑 연동해서 타격 버튼만 딱 누르면 바다든 하늘이든 육지든 500km 안에 어떠한 대상물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라는 거. 요게 지금 외국에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을 신청하는 국가들이 옵션 1번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하긴 국짐은 전부 다 파병하라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저는 뭐 호르무즈. 미국 도와야 된다고 난리였죠. 그냥 파병하자고요.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리 K2나 K9이 보여줬던 압도적인 어떤 가성비와 성능을 이번에 바다에서도 한번 유용을 떨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병을 해도 그냥 그거죠. 에너지 안보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르무즈에서 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호위 임무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번에도 호르무즈가 아닌 홍해 쪽에서 지금 온 거예요. 이번에 그 배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우디의 대체 항구,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뽑아왔던 대체 항구에서 받아오는 첫 번째 기름입니다. 중요한 건 사우디가 연말까지 현재 2억 배럴을 약속하고 있어요. 만일 그 첫 배가 만일에 나오지 못하거나 통대선에 걸리거나 뭐 혹시나 피격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정치 군사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 배가 빠져나오는데 외교부부터 시작했고 우리나라 해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보 정찰 자산이 전부 여기에 맞춰갖고 작전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아리랑 위성까지도 현지의 상황을 촬영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작전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배가 호르무즈 해협은 아니지만 어찌 됐거나 사우디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전달이 됐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배들이 엄청 와야 됩니다. 2억 배럴이면 200만 배럴씩 해도 100대인가요? 100대죠. 100대 이상의 배들이 연말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저희는 파병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원유 운송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데 이러면 난리 나야 되잖아요. 외국에서 난리거든. 막 일본이나 대만이랑 막 이런 데서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한국 외교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저게 가능하냐. 무슨 2억 배럴 이상을 어떻게 사우디한테서 빼낸 거냐. 그러고 난리인데 어찌됐거나 지금 우리가 성공을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들을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 확보는 대한민국의 안정적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서라도 파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가 결실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서실장이 가서 얘기는 했죠. 2억 5천만 배럴 연말까지 갖고 오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방법론적인 면에서 이게 통할 것이냐,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를 바로 실증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우디를 통한 이 홍해 연안의 항구들을 통한 이 유조선의 왕복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 관리도 들어가고 뭐 산업부나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어나간다고 하니까 이것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원유 걱정은 없는 나라인 거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직접 갖고 오는 물량인 거고, 쟤네들이 우리 비축기지에다가 물량을 갖다가 수억 배럴을 갖다가 얹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산유국이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갑이지. 그러면 어. 뭐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이 사태 오래 지속돼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요. 그거는 좀 우리가 아니 지금 오직하면 아니, 아직 안 됐으니까. JP 모건 같은 데서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라고 얘기 나온 지가 일주일 전인데 지금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다. 한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급망이라든지 현재 에너지 안정화 사태를 봤을 때 이 사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한국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이를 통해 갖고 완전히 올해 하반기 때 한국이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갈 수 있고 특히 JP 모건이 주장한 건 한국 모든 산업들이 안정화되려면 금융 안정화가 제일 중요한데 한국은 외환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특히 주식시장의 안정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 한국 산업들, 한국의 제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날개를 달게 된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실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나프타가 없어가지고 응. 바나나를 못 먹게 생겼대요. 아니 나프타가 없는데 왜 바나나를 못 먹죠? 한번 기사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요거만 하고 합시다 네. 그러면. 뭐예요? 위에 있어요. 있어요. 네. 자, 일본 바나나 소비량의 99.9%는 해외 수입인데요. 법적 규제에 따라서 익지 않은 푸른 바나나 상태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입된 푸른 바나나를 익히려면은 소위 에틸렌가스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많은데. 예, 요게 바로 나프타에서 추출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프타 수입이 급감하면서 인위적인 숙성 공정이 불가능해져서 바나나 출하에 제동이 걸렸는데 바나나뿐만 아니라 키위, 아보카도 등 수입 비중이 높고 후숙이 필요한 다른 과일들도 수급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 그 과일들이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얘네들은 진짜로 파란 바나나나 파란 키위를 따갖고 이 냉장 창고에다 넣어갖고 2주일, 3주일 걸려갖고 갖고 온 다음에 에틸렌가스로 색깔을 바꿔갖고 급속하게 익혀갖고 그거를 아보카도 같은 거 팔아갖고 그거 백화점에서 사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팔면 물건이 팔리나요? 아니요, 우리는 항공 직송이잖아요. 우리는 항공 직송으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 송작가네 마을에서도 다 아무런 첨가제 없이 네. 진짜 생과일을 받아서 자연 숙성을 시켜갖고 먹습니다. 심지어 너무 신선하게 갖고 와서 어저께 뉴질랜드에 있던 걸 오늘 저녁에 갖고 오는 바람에 그렇죠. 후숙을 안 시키면 이게 혹시 단맛이 떨어질까봐 꼭 후숙해서 드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20년, 30년 전에 하던 풋과일 수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도 문제인데 바닐린이라는 게 부족해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이 초콜릿 핵심 향료인 바닐린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나프타 원료인 벤젠을 기반으로 합성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도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바닐라 맛 초코나 아이스크림이나 커피가 에틸렌이 없어가지고 나프타가 없어가지고 품귀가 되면서 그럼 먹으면 되잖아 그냥. 바나나도 파란 거 사서 그냥 집에서 구워 드세요. 그냥 일본은 자동 숙성을 시키면 썩으니까 구워서 잡숴. 쓰레기 봉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직접 못 먹어요, 이 사람들은. 네, 과일부터 지금 못 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소비 수준이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거야. 핀란드랑 그 노르웨이 총리가 와서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자국 시장에도 없는 살아있는 킹크랩이 우리나라 그 어시장에 갔더니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살려갖고 오셨어요? 아이고 비행기 태워서 갖고 왔죠. 항공료가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왜요? 그랬더니 신선하게 먹으려고요. 그랬는데 더 기절한 사안은 뭔지 알아요? 그렇게 잡아온 걸 눈앞에서 바로 쪄먹더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어차피 쪄먹을 건데 냉동으로 갖고 오면 되지. 왜 살려가지고? 살아있는 걸 봐야 소비자들이 사요. 냉동한 거, 안 움직이는 거는 줘도 안 먹는다니까? 깜짝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에 진심이죠. 자, 먹는 얘기.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